자, 책 우리 이제 29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개사법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를 8개가 있는데 그 법률 용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가시면 이제 중개라는 1번 용어가 있죠. 우리 그 1번 중개에다가 별표를 3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우리 그 과목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제가 쓰는 말 중에서 대부분은 중개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중개, 중개업, 뭐 중개보수, 중개계약, 뭐 또 이제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 들어가죠. 공인, 중개사, 중개 들어가죠. 뭐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보조, 뭐 다 들어가요, 다. 그래서 중개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는 사전에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중개라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주선을 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힘써주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보통의 이제 의미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좀 중요한 건 밑에 법률적 의미가 좀 중요하고요. 그 법률적 의미 밑에 표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협의의 중개, 오른쪽에 광의의 중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 협의의 중개가 좀 중요해요. 협의.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좁은 의미에. 광이면 무슨 의미겠어요? 넓은 의미. 근데 이제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의 중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협의의 중개 한번 좀 읽어볼 거고요. 제가 2번을 읽어드릴 거거든요. 2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내가 볼 때 이 단어가 중요해 보여, 이런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하겠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해 보이나요? 알선하는 거, 알선도 물론 중요하고 또 뭐 권리의 득실 변경도 물론 중요하고 또 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매매, 교환, 임대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위예요. 행위라는 단어.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채색해 볼게요. 뭐를 뭐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한대. 행위 알선한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혼인 정령기에 있는 남녀를 소개시켜주는 행위 있죠. 혼인 정령기에 있는 남녀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중매. 그럼 중매하는 사람은 언제 보수를 받아요? 결혼식 날. 아니고요. 이 남녀가 만나기만 하면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중매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남녀가 만나서 뭐를 해야? 혼인, 계약. 혼인계약. 혼인계약이라고 해. 그거를 혼인계약. 그러면 이 혼인계약을 해야 중매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를 소개시켜주기만 하면 중매 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이 뭐 할 수 있도록이요? 혼인할 수 있도록. 이 혼인이 바로 뭐냐면 계약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남을 매도로 바꿔봐요. 매도. 여를 매수. 그럼 우리 중개 서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교환할 수 있도록, 임대차 할 수 있도록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것을 우리 이제 중개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요거 우리 중개라는 말이 워낙 중요한 말이라서요. 칠판에 좀 간단하게 좀 적어 볼게요. 중개. 한자로 좀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한자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이거 무슨 변이죠?
사람 인변이고 요거는요. 가운데. 사람이 가운데. 이 가운데에 사람이 이렇게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끼일 개자입니다. 예, 사람이 가운데 뭐해서 끼어서 회방 논다 이러면 안 되겠지. 예,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이렇게 다리 놔주는 거,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개. 자, 네 가지로 분설해 볼게요. 중개가 되려면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중개 대상물. 다음 주에 이거 다시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자, 중개 대상물은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거래 당사자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행위라는 것을 꼭 해야 돼요. 행위.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중 알선만 하는 거죠. 한번 붙여봅니다. 중개는 뭐를 가지고?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누가? 거래 당사자들이 뭐를 하도록? 행위를 하도록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자, 행위는 누가 하나요? 거래 당사자들이 해요. 우리는 뭐 하나요? 알선합니다. 자, 이 중매 서는 사람이 성이 여성인데요. 남자가 의뢰를 했어요. 나 좀 괜찮은 여자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서 의뢰를 했거든. 근데 이 여자애가 중매 서는 그 결혼정보회사의 그 컨설턴트가 남자 이제 뭐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뭐 일단 직업이 괜찮아, 돈도 많아, 그리고 키도 커, 성격도 좋아, 뭐 집안도 좋아, 건강하게 생겼어. 그거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있는 여직원이 아직 뭐를 안 했어. 결혼을 안 한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결혼을 했어. 이거 중개인가요? 중개 아닌가요? 중개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서는 사람이 행위하면 안 돼. 그건 중개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중개야? 이런 좋은 손님일수록 누구한테? 좋은 손님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중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만 하는 거라고? 알선. 자,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하고요. 부동산 중에서 일부를 중개 대상물로 삼습니다. 자, 청와대 있죠, 그죠? 청와대 부동산인가요, 아닌가요?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청와대는 중개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거 다시 배울 건데, 청와대는 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못해서 그래. 행위. 청와대를 가지고 매매 교환 임대차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행위가 안 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거래 당사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적어봅니다. 매도인이 있을 수 있고요. 가운데점 매수인도 있고요. 쉼표 임대인도 있고요. 임차인도 있겠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말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거래 당사자 안에 개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행위는 어떤 거를 행위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 법률에서 보셨는데 뭐가 있었어요? 매매가 있고 또 교환이 있고 임대차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권리에 그죠?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들을 우리가 알선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매매와 교환을 하면 어떤 권리가 득실이 이루어지나요? 소유권이. 그치? 자, 매매하면 소유권이 득실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소유권이라고 한번 적어봅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라는 행위를 하면 어떤 권리가 득실이 이루어질까요? 임대차. 그러니까 빌려주는 행위 하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득실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맞아요? 네, 임차권. 임대차 하면 임차권이 생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고 할 때 소유권 같은 권리도 들어가고 임차권 같은 권리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 그리고 임차권은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이런 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한번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권리를 크게 나눠서 무슨 권과 무슨 권으로 나눠볼 수 있대요?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볼 수 있대. 근데 요거 우리 한자로 좀 한번 써볼게요. 물권. 채권은 사람 인변에 이렇게 쓰는 게 채권이에요. 자, 그럼 봐요. 이 물자를 우리 뭐 할 때 쓰는 물자냐면요. 물건 얘기할 때. 물건 얘기할 때 쓰는 물자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이죠? 뭘 하나죠? 우리 펜 하나만 잠깐만 빌려줘볼래? 예. 자, 이 펜은 물건인가요? 예, 물건이에요. 그럼 이 물건은 소유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소유자가 있잖아. 그러면 소유자는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 세 개? 아까 말씀드렸네.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나요? 예. 그럼 저한테 이게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건 저는 이걸 뭐 할 수 있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빌려줬을 때 그 관계가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권을 갖고 있냐면 임차권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게 물건에 대해서 권능을 향유하는 일종의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채권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채권은 누구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그 펜도 다 줘봐요. 그거 다 줘봐, 이제. 다 줘봐요. 일단 이제 제가 감춰놓고, 지금 이분은 펜이 없어요. 펜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분하고 하는 행위를 잘 보셔야 돼. 저한테 펜을 빌려줄 수 있어요? 한번 그렇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펜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채무가 생긴 거야. 채권 채무가. 자, 그럼 누가 채무자, 누가 채권자? 제가 채무자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잘 봐요. 제가 이분한테 펜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구하잖아. 권리자란 말이야. 저는 뭐야? 채권자가 되는 거야. 요구하니까. 그럼 여기는 빌려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줘야지.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관계가 바뀌기도 해.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빌려받았잖아.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 반환해야 되잖아. 그럼 저는 반환해야 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야, 저는 또. 이거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채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펜을 여기다 다 갖다 놓고 감췄잖아요. 그러고 나서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 근데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채권 채무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채권은 뭐가 없어도 되는 거야. 물건이 없어도 채권 채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도 한번 채권 채무를 만들어 볼까요? 자, 집을 하나를 임대차 해봅시다. 저한테 집을 하나 빌려줄 수 있어요? 예, 빌려주겠대. 근데 집이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없어도 빌려줄 수 있어? 아까 우리 펜도 마찬가지잖아. 펜 어떻게 빌려줄 수 있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빌려줘도 되고, 아니면 내일 빌려줘도 되고, 다음 주에 빌려줘도 되고. 그럼 자, 다시 해볼게요. 집을 저한테 빌려줄 수 있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채권 채무가 발생했잖아. 집이 없어, 이분이. 근데 내가 어떻게 빌려줄 거야? 아까랑 똑같이 답변하시면 돼. 빌려서 빌려주는 거 말고 사서 빌려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권, 즉 임차권 같은 거는 뭐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물건이 없어도 되니까 임차권은 대표적 뭐에 들어가는 거야? 채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물건이 없으면 권리가 없어. 물건이 없는 또 어떻게 권리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리 그렇게 하시면 돼. 물건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생각하시고 채권은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돼? 임차권. 그러면 이런 물건과 채권의 득실 변경이 되어지는 거에는 원인 행위가 있을 거예요. 네? 원인 행위. 그 원인 행위가 바로 이런 거야. 매매라는 행위, 교환이라는 행위, 또 뭐야? 임대차라는 행위, 이런 게 있으면 권리가 득실이 되잖아요. 물권, 채권 이런 권리가 득실 변경되니까 이런 행위들을 말한다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법률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요 표현을 기억할 거예요. 자, 이 펜 좀 받으시고 제가 지금 펜을 이렇게 주면
채무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변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봐요. 법률 행위라 그랬지, 그지? 예,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효과 배웠잖아. 이 법률 행위를 한번 해보면 매매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매도인은 어떤 효과가 있어?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효과. 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거 생기지? 그럼 매수인은 어떤 효과가 있어?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또 생기고 또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이와 같이 법률 효과가 생기는 행위를 뭐라 그래? 법률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알선은 뭐냐 이거예요. 알선은 아까 우리 뭐 한다 그랬죠? 연결하고 주선하고 뭐 소개하고 뭐 이런 행위들인데 이런 연결, 주선, 소개만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소개해 준 것뿐이야, 그냥.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없으니까 무슨 행위는 아니라는 거야? 법률 행위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행위잖아.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 사실행위도 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네, 자, 그러면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행위로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이 네 가지는 법률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우리 대법원이요. 이 중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개란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이다? 사실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데 이걸 판례라고 제가 지금 쓴 겁니다. 이 판례 지문을 소개하려고 이런 말들을 지금 제가 꺼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개는 무슨 행위를 위해서요? 법률 행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무슨 행위라고? 사실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중개는 무슨 행위예요? 법률 행위, 사실행위. 예, 중개는 한마디로 사실행위입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중개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나오면 X야. 그죠? 중개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우리 여기 학원에 오실 때, 걸어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 같은 거 탈 수 있잖아요. 그치? 뭐 버스를 탔던, 전철을 탔던, 뭐 택시를 탔던. 차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법률행위입니다. 운송계약이라고 그래, 그거를. 운송계약. 예? 버스를 탔대 법률행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혹시 수강하신 분 있어요? 오늘 수강계약 오늘 하신 분? 오늘 수강료 내고 뭐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수강계약을 했다고 치죠? 그것도 무슨 행위를 한 거죠? 법률행위를 한 거야. 이거 다 법률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건 법률행위는 아니야. 예? 그건 그냥 무슨 행위야? 그냥 그건 사실행위로서의 의미밖에 없어. 내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들이 좀 어렵긴 한데 법률행위, 사실행위 이렇게 좀 어렵긴 한데 어려운 말은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애우면 돼. 예? 그냥 애우라고. 예? 자, 왜 그냐면 이런 거를 법률행위라고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그냥 애우시는 거야. 그리고 왜 그걸 애워야 되냐면 이런 거를 즉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부르기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진 거야.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지금 알게 됐으니까 그 약속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마이크잖아요. 이게 왜 마이크냐라고 질문하면 안 돼. 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기로? 마이크라고 부르기라고 사람들이 합의했으니까 그냥 마이크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기억했다가 저거 마이크구나.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법률행위, 사실행위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른쪽 31페이지 넘어오시면 중개의 유래. 중개의 유래는요.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라고만 그냥 알고 계세요.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삼국시대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있었대, 중개업을 누군가가. 근데 이름은 좀 달랐겠죠. 지금하고 부르는 형태는 달랐긴 한데 아무튼 오래된 직업이구나. 뭐 시험에 특별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중개의 종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제 그 거래 행위 당사자의 신분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사중개와 민사중개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거기 우리 좀 채색 한번 해볼게요. 상사중개, 민사중개 쪽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데 가락동에 가면 무슨 시장이 있어요? 벼락시장 없는데. 가락시장. 그 가락시장에 뭐 팔죠? 농수산물. 그 새벽에 무슨 시장이 열리냐면요. 이런 시장이 열려요.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요. 손으로 이렇게 막 대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제 팔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 이걸 도매상이라고 하고요. 그걸 막 차 갖고 와서 이렇게 많이 사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매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인 대 상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도매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이 열려 있고 뭐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상사중개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상사중개냐면 거래하는 사람들이 뭐니까? 상인들이니까 이걸 상사중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 부동산 도매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왜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도매시장이 없을까요? 왜? 그러니까 뭐 배추, 깻잎, 당근 뭐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노량진에 가면 또 무슨 시장이 있어요? 수산시장. 거기도 이런 시장 열리거든요.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면 그 1층에 이제 뭐 이렇게 경매장이 있고 2층에 이제 이 상사중개대 사무실이 쫙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사중개야. 근데 왜 부동산에는 그런 상사중개가 없냐면요. 재화의 가격이 비싸서 그래. 그럼 봐요. 배추는 막 10만 포기 정도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지. 배추 10만 포기 얼마 안 돼. 도매로 해봐야 뭐 배추 하나당 500원 안쪽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근데 아파트 10만 채 단위로 거래하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하나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무슨 중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상사 중개라는 재화의 성격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볼래요? 중매 서는 사람은 상사 중개, 민사 중개. 왜 민사? 맞았어. 왜 민사? 많지가 않아서 많지 않은 거가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셨네. 자, 상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인을 보통 평생 몇 번 하지? 혼인. 많이 해야 한 5번 안쪽에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상행위로 안 한다고 혼인을. 여기가 혼인을 상행위로 하고 여기가 혼인을 상행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매 서는 사람도 뭐야? 민사중개. 그래서 민사중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저렇게 혼인을 소개하는 사람과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만 민사중개. 나머지는 다 상사중개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에 보면 중개하는 자의 개입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 나와 있어요? 지시중개, 참여중개.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지시중개, 참여중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관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써주면 그건 참여중개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까지 안 써주고 어디에 가면 팔으려고 내놓은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정보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시하는 형태로 하는 거. 그럼 끝나는 거. 그걸 지시중개라고 해요. 그럼 질문. 우리나라 전통 중개는 무슨 중개일까요? 참여중개 방식이야. 지시중개, 참여중개에서 참여중개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개공들은 뭐까지 다 써줘요. 계약서까지 참여중개 방식입니다. 한 장 넘겨보고요. 중개하는 자의 완성 의무 정도에 따른 구분 뭐 해가지고 일방적 중개와 쌍방적 중개가 있는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중개를 완성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면 쌍방적 중개라고 그래. 의무가 있으면. 근데 의무가 없으면 일방적 중개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일방적 중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선택해 보세요. 우리나라 중개 방식은 쌍방적 중개일까요? 의무가 있는 중개일까요? 의무가 없는 일방적 중개일까요?
일방적 중개야. 의무는 없어. 예? 왜 의무는 없냐면 내가 그 물건을 꼭 팔아줘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어떻게 내가 그걸 팔아줘? 팔아줄 의무는 없는 거야.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인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개? 일방적 중개. 자, 4번이요. 참여하는 자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 있습니까?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 있는데 단독 중개는 참여하는 개공의 수가 몇 명일 때? 한 명일 때. 공동 중개는 몇 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공동 중개합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무슨 중개도 되고 무슨 중개도 되겠어요? 그럼요. 단독 중개도 되고 공동 중개도 당연히 되지. 뭐 하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둘 다 인정한데 질문요? 실무 개공이나 혹은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만약에 현업에서 이제 중개업을 한다면 무슨 중개를 선호할까요? 양타가 뭐지? 양타. 양타가 뭐야? 단독 중개야. 혼자 하는 걸 양타. 네, 그러니까 우리 개공들은 뭐를 당연히 좋아해요? 단독 중개를 좋아하지. 수수료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단독 중개를 실무에서는 양타라고 하고요. 공동 중개를 단타라고 해요. 이거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문 용어는 모르는 게 좋아요. 왜 모르는 게 좋으냐면 알면 헷갈리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시험에 좀 임박하면 이런 용어들은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현업에 나가시면 필요하니까. 그 5번이요.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와 사중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1985년을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85년 전까지는 누구나 다 중개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85년도에 무슨 제도가 도입됐다고?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중개 방식이에요? 공인중개 방식이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그럼 85년 전에는 아무나 했었어? 그럼 아무나 했었어. 하고 싶으면 그냥 다 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6번 중개 대상물 위치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국내 국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디에서만 업을 할 수 있어요? 국내. 그럼 우리 미국 부동산은 중개 못해? 미국 부동산 중개 못해. 왜 못하냐면 이 자격의 그 효용성이 어디에서만 쓰인다는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만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부동산 중개하고 싶으면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미국에 가서 시험 보면 돼. 이제 그걸 브로커라고 하는 미국 애들은 브로커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있는데 그 7번인 별표 하나만 잡아요. 7번 별표 한번 잡고요.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텐데 그 여백에다 하나 좀 아무데나 여백을 찾으셔서 그림을 좀 그려 놓기로 하겠습니다. 개공이 한 명이 있고요. 여기에 매도할 사람과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요렇게 의뢰하고 요렇게 의뢰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도로 이렇게 중개를 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 무슨 중개라고 표현하면 되죠? 단독 중개. 혼자 하니까 그렇잖아요. 단독 중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독 중개이자 이걸 무슨 중개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 개공이 의뢰를 한쪽에서 받았어요? 양쪽에서 받았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걸 쌍방 중개라고 그러기도 해요. 단독 중개, 쌍방 중개 같은 말이야. 그렇죠? 단독 중개, 쌍방 중개. 개공 혼자 하니까 의뢰를 양쪽에서 받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한번 봐요. 개공이 있는데 2명 있는 거야. 매도, 매수 뭐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의뢰가 있었고 요렇게 연결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의 개공이 지금 있어? 2명의 이제 개공이 있으니까 이거는 단독 중개는 아니잖아. 이걸 뭐라 그래? 공동 중개. 자, 그런데 공동 중개는 무슨 말과 같으냐면요. 자, 왼쪽 개공을 생각해 보죠. 왼쪽 개공은 의뢰를 한쪽에서 받아서 양쪽에서 받았어요. 양쪽에서 받은 얘. 한쪽에서 받았잖아. 이거를 그래서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일방 중개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과 무슨 말은 같은 말이에요? 공동 중개와 일방 중개가 같은 말이야. 공동 중개와 일방 중개가 같은 말인데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오네요. 일방 중개도 중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공동 중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양가로 4번 내려가 보면 중개와 중개업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중개는 뭐 우리 조금 전에 봤고 중개업을 좀 봐야 하는데, 중개업을 법률적으로 뭐라고 좀 정의하냐면요, 세 번째 줄 끝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도 제가 2번을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참 중요한 용어라서요. 중개업이라는 건 세 번째 줄 끝부분.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자, 중개업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순서대로.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뢰. 두 번째, 보수. 보수가 없으면 그건 업이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업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요소가 돼요. 그 세 가지 요소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하나라도 빠지면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한번 좀 이렇게 분설을 한번 해볼게요. 중개하고 이제 비교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중개업은요, 간단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 그 다음에 보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중개를 뭘로 행할 때? 업으로 행할 때 이게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의뢰를 받았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야 되냐면요, 특정, 불특정. 자,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회사의 구내식당. 그 회사의 구내식당은 아무나 밥을 못 먹어. 회사 직원만 먹는 거야. 그럼 그건 업이에요? 업은 아니야? 자, 그럼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해요. 식구가 4명이야. 밥은 누구만 먹어? 식구만. 그건 업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밥을 해서 내다 팔아. 그럼 그건 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의뢰라는 건 누구한테 받아야 의뢰가 되는 거야? 불특정 다수한테. 특정이면 안 돼.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그게 업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수는 다른 말로 영업성이라고 해요. 우리 보수 없이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보수 없이 하는 거는 영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은 이 말이 제일 어렵거든요. 업이 도대체 뭐냐? 자, 업의 반대말이 두자거든요. 뭘까요? 업의 반대말. 취미 비슷한데. 부업이야. 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업. 부업을 보통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는 계속해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쩌다가. 그래서 이 업은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성과 반복성. 자, 그러면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시성을 일회성이라 그래. 그냥 일회성. 딱 한 번 하고 마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연성.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우리 문제 읽다가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일회성 또는 뭐 우연성. 그러니까 일회성은 단 1회 이렇게 나와. 단 1회. 그 다음에 우연성은 이렇게 나오지. 우연한 기회에. 이런 말들 나오면 결론을 딱 보면 돼.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그렇게. 우리 문제는 빨리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천히 시간 다 써가지고 푸는 게 좋아요?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이제 빨리 풀 때 정확하게. 왜 빨리 풀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한 과목씩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1차 몇 과목을 한 번에 보죠? 2과목을 한 번에 봐요.
그리고 2차도 2과목을 한 번에 보고 3교시 때 마지막에 공시세법이 2과목이니까 이제 나눠지니까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 100분, 50분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100분, 100분, 50분인데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문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짧은 것도 있지만 길어. 보통 1분 안에 해결이 절대 안 돼.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가급적이면 뭐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풀어버릇해야 돼. 예,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이 도움이 좀 되니까요.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중간 단어들은 다 생략이야. 왜? 볼 필요가 없거든.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 뭐가 아니라고, 업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요령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얘랑 제가 사례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사례를 듣고 그 사례가 중개에 들어가는지 중개업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가 있는데 여기는 중학교 동창, 여기는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중학교 동창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과정에서 뭐를 알게 되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팔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안 팔린대. 내놔도 계속 내놔도 안 팔린대. 집이 뭐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싸게 내놔도 안 팔린대. 그래서 그런 이제 푸념을 들어줬었는데 며칠 있다가 또 누구랑 통화를 또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얘는 또 시골 사는 친구인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요즘에 이제 요번에 서울을 발령받아서 서울에 와야 되는데 집을 사자니 그렇고 또 새 살자니 좀 그렇고 이게 좀 애매한데 좀 괜찮은 집을 싸게 나온 집 있으면 샀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다 라고 푸념을 했어요. 그걸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소개만 시켜줬어. 이렇게 별거 아니고 뭐 했다고요? 소개.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서 뭘 했어요? 이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한 거야. 집을 가지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며칠 있다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왜? 뭐 했다고?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이 친구는 200만 원을 줬어요. 고맙다고. 300만 원을 버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더 보태지도 말고, 뭐 빼지도 말고, 여기까지 해서 이 행위가, 지금, 우리가 한 행위가 중개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개업에 들어갈까요? 자, 중개에는 들어가나 볼게요. 하나씩. 예. 중개대상물이 있었어요? 예. 뭐가 중개대상물이요? 집.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예. 누가 거래 당사자예요? 얘랑. 친구랑 친구가 거래했으니까. 행위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 어떤 행위가 있었지? 매매라는 행위가 있었었잖아. 우리가 알선했어요? 예. 소개해 줬잖아. 그럼 이게 딱 떨어지는 뭐네? 중개예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의뢰 받았어요? 의뢰 받은 건 없어요. 의뢰 받은 적 없잖아. 왜 의뢰 받지 않았어? 내가 그냥 뭐 대화하다가 통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을 그냥 우연하게 연결해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깨지는 거야. 뭐가 아닌 거야? 중개업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보수는 받았어요? 네. 보수 받아도 상관없어. 그치? 네. 이렇게 보수를 받는 건 중개업이 아니고 뭐야? 중개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으로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업이 아니잖아. 이건 업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사례도 안 써도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격 시험에 합격했어요. 즉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해서 이제 그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개공도 됐어요. 사무실도 하나 얻었어요. 사무소에 뭐도 했냐면 간판도 달았어요. 완벽한 사무실을 다 꾸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개업한 지 일주일 만에 매매 한 건을 했습니다. 물론 돈 받고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몇 번 했지? 한 번 했어요. 여기는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똑같이 한 번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뭐죠? 중개예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중개업이야. 한 번 했어도.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이게 개공이고 여기는 개공이 아니다. 이런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할 거예요. 그게 포인트야. 이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어떻게 계속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성과 반복성은요, 횟수로 따지지 않아요. 몇 번 했다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거를 뭐로 따진다고 하냐면 사회 통념으로 따진다 그래. 자, 사회 통념을 뭐라고 하냐면 두 자로 상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해요. 상식. 네, 상식 알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따진다고? 상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거를 중개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뭐가 풍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상식이 풍부한 사람.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렸는데 엉뚱하게 중개다 이러면 몰상식한 거지. 왜 몰상식한 거야? 상식이 없는 사람 몰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회 통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구분하는 실익이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는 것과 중개업을 하는 거에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것과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1,400개가 좀 넘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이 행위든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안 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처벌을 할 거예요.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할 거예요. 어떤 거를 처벌을 해야 될까요? 얘를 처벌해야지. 얘는 처벌할 수가 없잖아. 어쩌다 하는 걸 어떻게 처벌할까요? 맨날 쫓아다닐 수도 없고. 얘를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아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해. 이걸 무슨 죄라고 하냐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죄라고 해.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는 게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센 거지. 굉장히 센 거란 말이야.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징역형이나 벌금. 자, 제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에 이렇게 선 하나 그었잖아요. 이 선의 의미는 또는입니다. 또는. 네, 그럼 봐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작대기 하나 그은 거잖아요. 근데 이 징역과 벌금을 내가 선택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징역을 가겠어요. 다 뭐 되지. 그냥 3천만 원 내고 말지. 예,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판사가. 예, 우리 이제 법원에서 법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질이 나쁘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징역형. 그럼 죄질이 좀 나쁘긴 하지만 피해 자체를 다 보상을 했고 전과 없고 이러면 또 뭐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벌금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긴 됐고 자,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의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별개냐면요. 이 중개업을 했다라는 사람은 보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보수를 받는 부분을 인정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예요. 예? 근데 봐요.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이 5년을 했어. 무등록 중개업을 해서 우리 얼마를 벌었냐면 50억을 벌었어요. 1년에 10억씩. 제가 알고 있는 제자 중에서 50억이 뭐야? 500억 번 제자도 많아요. 이 중개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요. 그것도 막 10년, 20년, 30년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두 번에 이렇게 그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두 번이 뭐냐면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라는 경기가 부동산이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계공은 뭐를 잘 타면 돼. 이렇게 막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럼 뭐를 잘 타면 되는 거야. 그 경기를 잘 타면 이게 큰 돈 버는 거야. 자, 그럼 봐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누구 위주의 영업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누구 위주? 매도 위주.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간 물건은 안 팔거든. 그러니까 물건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매도자를 잘 확보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자, 떨어지는 시장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그럼 누구를 좀 잘 잡아야 돼? 매수. 물건이 떨어지는데 누가 사려고 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만 잘 이렇게 꾸려나가면 불황 없이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중개업을 해서 막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이 손님하고 이 손님을 잘 잡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경기가 올라가고 꺾이고 올라가고 꺾이는 거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계공인데 어떤 계공이에요? 어떤 계공? 여기가 우리 동네로 무슨 동이에요? 아, 동네 무슨 동? 행정구역이 무슨 동이야? 어? 길동? 자, 그러면 길동에 아파트가 있어. A라는 아파트가. 그럼 길동 A 아파트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장이야? 몰라. 알기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우리 그 강동구청장이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 그럼 누가 제일 잘 알아? 여기 길동에서 중개업하는 계공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럼 봐요. 여기서 올라가는 타이밍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딱 끊어서 볼게요. 올라가는 타이밍이면 딱 잡아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해? 사가지고 2달 있다 팔아. 이렇게. 예. 그러면 이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얻는 거야. 이걸 시세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계공밖에 없다는 거야. 그걸 누가 하겠어? 그런 흐름을 누가 읽고 이걸 누가 말하자면 이걸 말하자면 2달에 넘기려면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던질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계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내려가는 시장에는 돈이 안 되느냐? 됩니다. 자, 내려가는 시장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더 내려갈까라고 이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폭락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을 이제 꺾는다고 하는데 가격을 확 꺾어가지고 금매로 받는 거야, 물건을. 해서 역시 이 내려가는 이 말하자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끊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야. 여기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개 보수를 가지고는 큰 돈 벌기는 좀 쉽지는 않아. 큰 돈 벌기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근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예. 자,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냐면, 얘가 무등록 중개업 하다가 50억을 벌었대요. 그러면 이 50억은 이왕 벌은 거니까 그냥 갖게 해, 아니면 못 갖게 해야 돼? 응? 이왕 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50억을 벌고 3년 징역을 가야 돼.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손 들었어요. 이런다니까? 이런 걸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역선택. 그러니까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겠지. 그래서 보수, 이 받은 부분은요, 보수는 무효입니다. 무효. 받은 거는 무효란 말이에요. 효력이 없지. 그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니까 뭐 해야 돼? 돌려줘야 돼. 앞으로 토해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 어디서 그런 말 배우셨는지 모르겠네. 예. 뭐 한다고? 반환한다고 해야지. 반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환하면 처벌은 안 받고 처벌도 받고? 처벌은 받아야지. 왜냐하면 이걸 반환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걸리는 사람들만 좋은 거잖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보수는 무효이므로 돌려줘야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무효는 다 무효야? 아니면 일부만 무효이겠어요? 다 무효야. 전부 무효. 그리고 반환은 전부 돌려줘야 되고요. 반환하면 처벌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자, 어쩌다 하는 걸 중개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중개하는 건 처벌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못해. 이건 어떻게 해? 평생 따라다니면서 한 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개에는 처벌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도 아까 제가 왜 친구랑 친구 연결해 줄 때 300만 원 받은 사례 드렸잖아. 그러니까 중개에서도 뭐를 받을 수는 있어. 보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효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수는 유효야. 에? 유효.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보수는 유효인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우리 뭐를 배울 거냐면, 계공이 받는 보수는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게 큰 돈이 아닌 거야, 이제. 먹고만 사는 거야, 그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뭐 시세 차익을 보거나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큰 돈이 되는 거고. 여기서요, 잡아가지고 2달 있다가 넘길 때 등기 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길까요? 그냥 넘어가, 그냥.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세금 빼먹고 아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오해는 하시면 안 돼. 나쁜 짓이지. 근데 이제 돈은 그렇게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길게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최소한 몇 달 넘게, 2달 넘게. 예, 보통 잔금은 1달 정도로 만약에 하잖아요. 근데 보통 한 2달, 3달 이렇게 하면 다 미등기 전매하려고 그렇게 전초전을 깔아놓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수는 유효한데 문제는 뭐냐면 합법적인 개공이 받는 범위가 있잖아요. 합법적인 개공이 받는 범위가 있어.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거래가의 0.9밖에 못 받아요. 1%도 안 돼. 그러니까 1억짜리면 얼마밖에 못 받는 거야? 90만 원밖에 못 받아. 양쪽 받으면 얼마야? 180만 원밖에 안 돼. 1억짜리가. 그죠? 그러니까 별로 아니잖아. 물론 10억짜리라고 하면 좀 금액이 좀 커지기는 하지. 근데 봐요. 여기서 단 어떤 부분이냐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유효하게 해주게 되면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죠? 형평이 왜 안 맞아? 합법적인 개공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못 받아. 근데 얘는 어쩌다 하기 때문에 다 받으라고 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단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해. 여기는 앞에는 유효라고 했고 여기는 또 무효라고 했잖아. 뭐가 중요하냐면 보수를 한 번에 받아요? 여러 번 나눠서 받아요? 한 번에 행인데 이게 일부 유효, 일부 무효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일부 무효라고 해요. 이건 전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 일부 무효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사례를 들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라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중개 보수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만 받아야 돼. 누구라도. 합법적인 개공이든 어쩌다 하는 애든 뭐 이렇게 누구라도 그렇다는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 33페이지 쭉 한번 내려와 볼게요. 33페이지 쭉 내려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중개와 중개업 구별 기준 뭐 이렇게 이제 판례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거기 이제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1번 판례.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거기 반복 계속성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영업성이 없는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뭐에 해당하지 않는데 업에 해당하지 않나. 그럼 포인트 되는 단어는 뭐예요? 반복 계속성이지. 그런데 2번 판례도 볼게요. 중개업법 제2조 1호 옛날 이름이 그랬습니다. 소정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그 판단 기준이죠. 알선 중개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을 보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는지, 규모, 횟수, 얼마나 했는지 횟수, 그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간, 태양이라는 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 태양은 모습, 형태 이런 뜻이에요. 모습, 형태 이런 말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잘 쓰는 말이에요.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뭐로 판단한다 이랬어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이 뭐라고 그랬죠? 상식이라 그랬어. 그 당시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용되는 생각. 그런 거를 이제 상식이라고 하고요. 판단하여야 할 것인즉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두 가지 단어에다가 채색하겠습니다. 우연한이라는 단어와 단 1회라는 단어에도 각각 채색할게요. 그렇게 한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1번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 계속성이고, 2번 판례에서 중요한 건 뭐야? 우연한 기회와 단 1회, 이런 거. 이제 그 반대되는 그런 판례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판례랑 4번 판례는 뭐 읽는 거는 안 읽어볼 건데요. 이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
요 얘기들을 풀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 중개 대상물이 있는데 원래 우리 다른 과목을 몇 분에 보통 마치나요? 수업을? 지금 끝나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끝날게요. 끝날게요. 예, 다른 과목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아마 1월부터는 조금 시간을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1월부터는 지금 인문 과정이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1월부터는 한 1시 반이나 1시 40분 뭐 이 정도까지 좀 갈 거니까 중간에 뭐 약속을 좀 하실 분들은 1월부터는 조금 늦게 약속을 하세요. 원래 제가 그 수업을 보통 1시 반에서 1시 40분 정도 요 정도에 끝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제가 숙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숙제. 예. 숙제 뭐 쓸 것도 없어. 아주 간단해.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이거를 뭐 해갖고 올 거예요? 아예 올 필요 없고요. 기억만 해갖고 올 거야. 예, 기억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업할 때, 중개가 뭐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 중개가 뭐죠? 그러면 중개가 중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중개가 정확하게 뭐예요?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거래 당사자가 행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요렇게 답변하셔야 돼.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